오늘 나갈 내용은 봅시다. 소유권, 점유권 이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거죠. 이 자석이네. 펜이 하나 더 있지 않나? 저거 하나밖에 없나? 어딘가 있겠지 뭐. 그래요. 탐투스. 자,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매매니까. 매매의 핵심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판다. 뭐 그런 거죠. 쟤는 꺼져 있네. 잠깐만 좀 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실제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소유권은 뭐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국제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슈가 되고 덜 다루는 게 뭐냐면 나라마다 소유권과 관련된 법리가 좀 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뒤에서 얘기하게 될 CISG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인커텀스나 이런 데 있어서도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냐면 뭐 그것이 대륙법계든 아니면 영미법계든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이거를 국제법화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뭐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물품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품에 대해서 물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물품을 버릴 수도 있고 그 물품을 가지고 내가 뭐 재고로 쌓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팔 수도 있고 그 물품에 의해서 내가 그 물품을 소유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소유권을 분할해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소유권 분할 이론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에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냐면 수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익권은 말 그대로 그 물품을 매각을 해서 팔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담보권은 내가 그 물품을 가지고 저당을 잡아서 뭐 대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 수익권과 담보권으로 이 소유권을 분할해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고 소유권 외에 점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수익권이나 담보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유권은 소유권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와 점유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유와 점유가 달라지는 경우가 전세, 월세, 임대차, 집주인이 따로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보통 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점유가 동일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동일인 경우가 없다. 뭐 예시를 들고 있어요. 국제무역에서도 소유와 점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운송해서 뭐 탁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책의 운송 부탁한 사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운송을 부탁받은 사람은 책의 점유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어서 하는 거. 그 수탁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거, 제가 예시로 든 집을 전세로 빌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 점유하고 소유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무역계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무역계약이란 게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매매의 대상이 물품의 점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어떻게 나눠져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이 사용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소유권을 넘길 때 어떻게 넘겨지느냐 뭐 그런 이슈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화증권은 앞에서 우리가 간략하게도 한번 얘기를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이 권리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운송권리증권으로서 사용이 되고 선화증권은 언제 만들어지냐 여기 밑에 가운데쯤에 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주하고 선박회사 간에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선박회사가 발행을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란 말은 뭐 가치가 있는 증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어떤 위탁이죠? 운송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았죠. 선박회사는. 그래서 이 화물을 선적하거나 아니면 선적을 목적으로 화물을 수탁을 했어요. 그리고 화물을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운송 계약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적지 양육항에 도착을 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이 증권은 당연히 선화증권을 말하겠죠. 이 증권과의 상한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의 수취증권입니다. 이게 선화증권의 정의예요. 유명한 책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운송회사하고 하주 사이에 뭘 목적으로? 화물 받아서 운송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뭐하고의 상한으로? 선화증권하고의 상한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몇 가지 이 이슈 때문에 인해서 요런 정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결국에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와 점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품을 운송인한테 맡기는 과정과 다시 되찾는 과정이 있죠. 선화증권의 정의 자체에. 그러면 운송인이 이 물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운송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운송인한테 물건이 가 있으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내 물건이지만 내가 매도인인 내가 매수인한테 직접 물건을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건은 분명히 물건을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고 나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매도인인 나는 매수인한테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그러면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내 물건이지만 내가 물건을 직접 줄 수가 없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물건을 대체할 만한 뭔가 심벌이 필요해. 아바타가 필요하다고. 그게 뭐다? 선화증권이에요. 이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배설을 해서 종이 서류를 배서한다는 말도 되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endorsement라는 표현을 쓰죠. 배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표 같은 데다가 뒷면에다가 뒷배자를 써서 뒷면에다가 이 종이 증권의 그 소유주가 누구인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넘깁니다라고 기록하는 걸 배서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은 일단 운송인이 갖고 있어. 난 점유는 안 해. 나는 소유권만 있어. 이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에다가 내가 물건을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이 상징물인 선화증권을 배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넘김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 물품의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품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뭐가 넘어갔어요? 상징물인 종이 서류인 선화증권이 배서를 통해서 넘어간 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상징적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전 제작 강의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그 상징적 인도의 개념과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 선화증권이 크게 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 데이비드 사순 교수님이 말한 요 중간에 4번 슬라이드에 요 가운데 있는 내용 있죠. 이게 선화증권의 정의라 했잖아. 이 선화증권의 기능이 그래서 딱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하물을 받았다는 거야. 누구한테? 하주한테. 수출자 매도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하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물을 받았으면 그냥 하물을 받아가면 끝인가? 보통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걸 붙여도 뭔가 영수증이나 이런 거 받잖아. 내가 화물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뭐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 영수증, 수취증 이런 거 끊잖아요. 예, 이 선화증권이 그러한 수취증이나 영수증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이나 화물의 외관 상태나 이러한 상태로 화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구속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수증상에 예를 들어서 물품 100톤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물품도 100톤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상에 물품이 100톤인데 실제 물품은 80톤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20톤은 어디로 간 것이냐에 대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는 주체인 선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제 선적된 화물과 선화증권상의 이 상세와 무조건 일치시켜야 돼요. 만약에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상세 내용과 실제 선적된 물품이 다르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선사가 책임집니다. 왜? 선화증권은 누가 발행하냐면 운송인이 발행해요. 선박회사가 발행해요. 해상운송인이 발행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발행된 서류하고 그 사람이 운용하는 선박에 실려있는 실제 화물하고 달라. 그럼 책임은 운송인이 져요. 하주가 안 져요.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무역영어 시험이나 국제무역서나 이런 거 시험 보면 객관식 시험에 꼭 그런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이다. 선화증권이 계약서이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입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선화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하고 하주 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운송계약서가 맞아. 근데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가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좀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제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송인하고 하주하고 있잖아. 운송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썼어. 그러고 나서 실제 물품을 선적을 해. 그러면 그때 반대로 그러네. 이해 안 될 수 있어. 이해 안 될 수 있어. 자, 실제 그러면 선적이 이루어지잖아요. 물품의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면 그때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운송인이 발행해 주는 게 BL이야. 선화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따로 존재하는 거지 얘랑 같은 애가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운송계약을 증빙할 때 선화증권이 쓰입니까? 이 선화증권의 자체적으로 내용에 어떤 선박에 어떤 화물이 얼마가 실려 있고 그 선박은 언제 물품을 어떻게 선적했고 어디로 운송을 해서 이동이 될 것이고 목적지는 어디고 화물을 받을 사람은 누구고
그런 운송 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송 계약의 추정적인 증거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운송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1947년 11월 22일에 아르데네스인가 이렇게 읽던데, 아르데네스호에서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직항해가지고 12월 1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렌지를 실었죠. 그리고 선박은 벨기에의 엔트워프에서 기항을 해가지고 12월 기항을 했다는 말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엔트워프 들려가지고 12월 4일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이 선화증권 약관상에는 중간에 자유로이 다른 항구에 들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12월 1일에 오렌지에 대한 수입 관세가 올랐어요. 영국의 수입 관세가 올랐나 보죠. 그리고 다른 선박이 또 도착을 해가지고 공급 가항이 일어났나 보죠.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주는 선주 측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측은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이며 선화증권상에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엔트워프 들린 게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선화증권은 그냥 말 그대로 선화증권일 뿐 계약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는 조항이 선화증권상의 약관에는 있었지만 이들 그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있었던 이 오렌지를 수출입하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계약에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구두 계약이 우선한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송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일 뿐 운송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권리증권. 선화증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화증권이 화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4번 슬라이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선화증권이 중요한 게 한 3가지 일이 있다. 일단 물품을 받는다, 운송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증권가의 상한으로 운송화물을 넘겨준다. 3가지를 얘기를 했잖아. 그 3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 권리증권이에요. 물품을 운송인이 받고 운송인이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운송을 끝냈을 때 운송인이 이 화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하주나 그 하주의 대리인이나 아니면 화물을 받아야 되는 수화인에게 물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줄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운송인은 반드시 이 선화증권 원본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물품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운송된 화물을 목적지 최종 양육항에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물 내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리고 이 화물 내놔라고 하는 이 권한은 뭐 할 수 있느냐? 남한테 팔 수도 있어요. 남한테 유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적항, 부산항에서 화물 1000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그게 선화증권이야. 근데 이거 내가 그 1000톤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썼다라고 칩시다. 그 물건의 가치가 100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한 150억을 제시해. 그러면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유통증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남한테, 당연한 나의 권리니까. 화물을 받을 수 있는, 화물을 운송인으로 하여금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유통증권성입니다. 선화증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준유통증권이다. 3번째 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표적인 유통증권이 수표 같은 거예요. 수표. 지폐나 수표 같은 거. 자유롭게 자기압 수표 같은 거. 오늘날에는 5만원권 때문에 신사임당 할머니 때문에
수표를 잘 안 써요. 근데 5만 원권이 유통되기 이전에는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가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뭐 비즈니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그 자기압 수표는 아닌데 너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표는 아니지만 선화증권도 당연히 준유통증권으로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지금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자로부터 양도받은 선의의 소지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애를 훔쳤어요. 비애를 주었어요. 길 가다 주었어요. 이 사람 정당한 권리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당하진 않지만 일단 선화증권을 확보를 했어. 그러면 운송인한테 화물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선화증권 원본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에 어떤 대응되는 대금을 지급을 했다거나 화물에 뭐 지시를 받았다거나 화물에 그 뭐 지시식 선화증권에서 지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화물의 정당한 뭐 수화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권한이 우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선화증권은 그러면 유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맨 밑에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을 투오더나 투오더 뱅크처럼 지시식으로 보통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물의 수화인은 여러분들 택배 받는 사람을 수화인이라고 하죠. 선화증권도 당연히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된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에 해당되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수화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상 주고받는 택배처럼 수화인이 고정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보통은 투오더라고 해서 오더가 뭐 순서란 뜻도 있지만 명령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더는 지시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를 당하는 사람, 지시 받은 사람한테 이 화물에 이 택배에 도착한다. 그 사람한테 간다. 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to bear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소지했다 이런 뜻인데 가지고 있다 이 뜻인데 보통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to bear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만일에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to bear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화물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전시킨다라는 게 우리 국제무역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무역계약의 법리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선화증권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함께 넘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우리가 매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송인 그리고 운송인에서 수화인 혹은 중간에 은행 이런 사람들한테 넘길 때 보통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발생을 해요. 표현이 좀 어렵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적이다 할 때 채권적 표현은 여러분들 법대가 아니니까 내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우리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채권 채무 관계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줘야 되고 너는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있죠. 그거를 채권적 효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권법이라고 있어요. 법대에서 배워요. 물권법. 여기서 말하는 물권법은 뭐냐면 물품의 소유. 여기서 사물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물자가 사물할 때 물자야.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권리잖아. 선화증권을 이전할 때 내가 채권 채무 관계와 관련된 효력이 하나 생기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 물품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효력이 하나 더 생겨.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채권적 효력은 뭐가 있냐면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 화물 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운송인한테 야,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뭐냐? 물품 내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한테 선화증권을 상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의 상환을 요청한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는 주고받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선화증권을 통해서 상한을 요청한 사람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하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무론 때 다 배운 내용인데 이게 그냥 법률용으로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화증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다 이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CIF 계약, 그러니까 FOB 경우에도 선화증권을 쓰기는 하는데 CIF가 주로 이제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니까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CIF 계약에서 보면 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로 매도인이 체결을 합니다. FOB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죠. 그거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역계약론에서. 그죠? CIF 계약에서는 우리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그러면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성, 유통증권성 때문에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선화증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수화인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입자인, 수화인, 매수인은 운송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소식만 들었겠지. 수출자가 어떤 운송회사, 어떤 선박에 화물을 운송한다 얘기는 들었겠지. 통지는 됐겠지만 그 운송을 하는 운송회사랑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화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실제 무역계약의 수입자이자 매수인이자 수화인인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이전을 받겠죠. 그러면 선화증권을 들고 운송인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운송인한테 화물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운송인과 수입자인 매수인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아니라니까. 법률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무역계약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 관계를 형성시킨다라고 했는데, 운송계약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제가 매도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했어. CIF는. 근데 물건 받아갈 사람은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 선화증권 들고 가서 운송인한테 내놓으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운송인은 내놔야 돼. 계약이 안 체결돼 있지만. 왜? 선화증권이 이전됐기 때문이죠. 누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매수인에게. 예.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서로 계약은 체결 안 했는데 법적인 의무를 지게 생겼잖아.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자,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A와 B 사이의 계약을 C한테 넘겨줬다 보니까 이 A, B 사이에 이루어져야 됐던 어떤 계약적, 채권적 효력이 B하고 C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B하고 C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주고받은 적도 없지만 선화증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BL 컨트랙트, 새로운 계약 관계라고. 텍스트로 읽으면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화증권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입자하고 운송인은 만난 적도 없고 계약 체결한 적도 없고 청약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물건 내놔 하면 내줘야 돼. 왜 그런데? 계약 체결하지 않은 사이인데 매도인하고 체결된 계약이 이전됐잖아. 선화증권을 통해서. 그거야, 그거. 자,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 당연히 물품에 대한 권리,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넘어가게 됩니다. 선화증권 양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뭐 방식은 다양해요. 지시식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서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10번 슬라이드의 맨 밑에 그림 보면 시퍼하고 캐리어가 있습니다. 시퍼가 당연히 수출국에 있는 송하인이죠. 하주, 송하인이고, 캐리어가 운송인인데, CIF 계약에서는 이 둘 사이에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선화증권이 시퍼에서 컨사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입자이자 매수인에게 이 선화증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운송인에게 운송 하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우리가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우리가 물품 매매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팔고 매수인은 물건을 사잖아. 그러면 이 물건 팔고 사기 전에 물건의 주인이 매도인인 건 너무나 당연해. 자, 매매가 끝났어. 물건을 팔았고 물건을 사갔어. 그러면 물건의 주인이 매수인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간단해. 그렇게 하려고 매매를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퀘스천 마크. 언제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이 언제 그러니까 물건을 매매를 해서 내 물건이 네 물건이 되는데 내 물건이었던 것이 네 물건이 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앞에서 계속 했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 바뀌는데? 그 타임이 언젠데?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 주고 받을 때 아니야? 예, 그래서 앞에서 무슨 표현 썼어요? 동시이행 조건이니 뭐 그런 표현 썼잖아. 반대급부에 대해서 동시이행 조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무역 계약은 동시이행을 할 때 이게 리얼타임으로 세임 타임을 할 수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SGA가 있습니다. SGA는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영국 물품매매법이에요. 영국 물품매매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불특정물과 특정물이 있다. 좀 쉽게 말하면 특정물은 여기 있는 77명의 학생들이 어디 있는 그 무엇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물건이 특정물이에요. 불특정물은 내가 어떤 물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77명이 전혀 다른 걸 가져올 수 있는 게 불특정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그 발표 현장에 들고 와가지고 그 서류화면에서 딱 꺼낸 그 아이패드 있죠. 진짜 잡스가 썼던 그거는 특정물이에요.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패드 아무거 하면 그건 불특정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모나리자는 특정물이에요. 근데 모나리자를 디자인해서 만든 여러 가지 패션 상품이라든지 아이템들 있죠. 그거는 불특정물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차이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공산품은 뭐에 해당이 돼요? 불특정물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고 내일도 찍어낼 거고 모레도 찍어낼 거고 뭐 계속 찍어낼 거예요. 성능, 스펙, 크기, 모양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능, 스펙, 모양,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뭐도 돼요. 교환도 돼요. 그렇잖아. 오늘자 공장에서 찍어낸 신라면과 내일자 공장에서 찍어낸 신라면의 맛이 달라? 똑같지. 그죠? 그게 불특정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나눠. 그래서 기본적으로 SG의 입장에서 뭐냐면 불특정물이 특정물로 될 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서로 교환 가능하고 바꿀 수 있고 똑같은 물건 중에서 너도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불특정물은 77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그 물건이 뭔지. 근데 특정물은 적어도 77명이 이거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77명이 다 다른 걸 생각하다가 딱 이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당 내지 특화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불특정물을 특정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신라면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신라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 그 주문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내가 구매하는 신라면에다가는 박스에다가 내 이름을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신라면 만드는 농심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매일매일 생산되는 그 신라면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물품 중에 이 생산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걸 따로 빼서 이니셜을 새겨 넣었겠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나오는 애들은 다 불특정물인데 이니셜을 새겨 넣는 그 순간 걔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특정물이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수만 가지 물건 중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거래하기로 딱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기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물건은 이거라고 확정적으로 이 물건임의 되는 순간이 특정물이 된다는 거야. 그때 SGA는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SGA가 영국법이기 때문에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란 표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매매의 대상으로서 동일시 될 수 있는 물품이 특정이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만 가지 물품이 아니라 매매 계약의 딱 대상이 되는 그 물품, 그것이 특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물이 미리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매매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모나리자, 그 작품, 그게 특정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거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화점 거래는 특정물의 매매가 된다. 왜 그러냐? 자,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옷에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봐요. 그런 다음에 그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 내가 사겠다 표현을 하고 요걸 주죠. 그렇게 사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내가 요 물건을 받죠. 그게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특정물. 불특정물은 어떤 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코파이 100상자를 사겠다. 신라면 100상자를 사겠다와 백화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요 옷을 주세요가 조금 달라요. 느낌적인 느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그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지정이 되느냐 명확해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불특정물이 특정물이 되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건 알겠어. 자, 근데 당사자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겠다는 건지 언제 사겠다는 건지 어떤 걸 사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소유권이 계약 체결 시점 그게 아니면 뭐 제일 무난하겠죠. 왜? 계약 체결을 하겠다는 것도 보면 의사 표현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불특정물이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에 충당된 때, 충당이라는 표현은 불특정물이 특정물화될 때 보통 충당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되는 충당이라는 게 좀 중요할 때 충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책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 나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특정물이 특정물이 되는 그 상황을
법적으로 충당되어진다라고 쓰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특정되어진다라고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여기 12번 슬라이드의 밑에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불특정물 매매에서 특정물이 목적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특정물이 특정물이 되는 그런 특정이 되어질 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이건 딱 각이 나오죠. 매도인이 딱 들고서 매수인한테 딱 넘겨주는 이거 너 거야 가져가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때가 물품이 특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운송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인도하도록 요구되어질 때 그 운송인 등에게 넘겨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도인인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송회사 만나가지고 컨테이너를 넘겨 그럼 그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그 화물이 물품이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정이 된 때이고 이런 경우에 행위가 충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매도인이 넘기거나 이전을 하거나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엔 뭐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혹은 운송인을 통해서든 물품을 넘기고자 이거 가져가라고 넘겨주는 그때가 소유권의 이전 시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SGA 입장입니다. 영국 물품매매법의 입장이에요. 제가 설명 다 해놓고 왜 영국 물품매매법의 입장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끝내겠어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SGA의 입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픈데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요거를 해놓고 끝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 소유권 유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길 때 자, 이거 가져가. 이거 네 거야.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니셜 새긴 신라면 100박스 하면서 이렇게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된다는 대충 논리는 알았어. 근데 만약에 무역계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찝찝하죠. 그렇게 넘겨줬으면 매도인 입장에서 뭐가 찝찝해요? 물건을 줬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돈을 못 받을까봐 찝찝하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랑 무역계약에서 물건 살 때랑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주면 끝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편의점 사장님은 부담이 없죠. 물건 줄 때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신용카드 결제를 하죠. 근데 무역계약을 하는 수출자는 뭐가 아쉬워? 돈을 내가 받았나? 물론 선급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무역계약에서 돈을 미리 선급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물건은 보내놓고 나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무역계약은. 어떡할 거냐는 거야. 어떡할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소유권 유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물품을 매도인이 자 가져가 너 거야 라고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이 달성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소유권을 붙잡고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놔줘버리면 어떻게 돼? 내 손에서 떠나는 거지. 돈도 못 받으면 내 물건도 떠나고 돈도 못 받으면 나는 완전 말짱황이잖아. 그러니까 돈 받을 때까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라 그러냐? 좀 그 남녀 관계에서 좀 쿨하지 못한 사람 뭐라 그러지? 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질척이는 좀 질척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 쿨하지 못한 이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왜 붙들고 늘어져야 돼? 돈 못 받을 수 있잖아. 돈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홀드 해놓는 거야. 홀드. 내 건 아니야. 내 건 아닌데 남 주는 건 맞아. 나는 판매자니까 매수인한테 물건 넘길 건데 돈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소유권 유보예요. 소유권 유보. 필요하겠죠. 무역계약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유보를 어떻게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유보 조항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소유권 유보 조항은 계약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 조항이 아예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은 물품의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과 동시에 이전한다. 쿨하지 못한 거지. 물건 줬어. 네 거야 하고 이니셜까지 새겨서 보냈어. 하지만 완전히 네 건 아님. 나한테 돈 안 줬으니까. 돈 주면 진짜 줄게. 라고 계약서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소유권 유보 조항을 아예 박아 넣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유권 유보 조항이라는 걸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널리 쓰이는 방법은 뭘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불과 한 20분 전에 배웠어.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선화증권이 그러니까 알파이자 오메가야. 선화증권이 결국에는 뭐예요? 물품의 어떤 권리 이전을 위한 서류이기도 하고 권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인도의 수단이기도 하고 소유권 유보를 하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야. 왜? 선화증권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품을 선화증권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권리가 권리증권이라 했잖아. 운송인한테 물건 내놔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 네 거야 하라고 해가지고 이니셜까지 새겨가지고 딱 줬어. 근데 선화증권을 안 주면 방법이 있어요? 물품은 운송인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점유는 누가 계속 하고 있어. 운송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배에 화물이 실려 있어. 그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 물건을 운송인한테 받아야 돼. 그 운송인한테 그 물건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선화증권이 있어야 돼. 그 물품에다가 너에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니셜까지 새겨 넣으면 뭐야? 아무 소용없어. 부산항에 도착해서 컨테이너 선에서 내려가지고 뭐 간만 터미널이든 신선대 터미널이든 한 달 있어도 두 달 있어도 물건 안 빼줘요. 뭐가 있어야 돼? 선화증권이 있어야 돼. 그럼 선화증권을 계속 홀딩해 놓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유보 조항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소유권 유보예요. 매도인은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선화증권을 들고 있을까? 언제 놔줄 것 같아? 앞에서 설명했어요. 언제 놔줘야 돼? 돈 줄 때. 돈 주면 놔주면 됩니다. 왜 무역 실무에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하나 하면 얘가 알파이자 오메가야. 물품의 수령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그 다음에 권리증권이자 소유권 유보의 수단이에요. 물품의 권리 이전의 서류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화증권이 인도되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을 어떻게 한다? 투 오더를 해놓는 거야. 물건 받는 사람한테 안태건 이렇게 해놓으면 택배 기사님이 안태건을 찾아와서 똑똑똑해서 물건 주고 간단 말이야.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물건 받는 사람 이름에다가 안태건에게 명령 받아라고 적혀 있어. 그럼 택배 기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물건 줄 수 있어? 안태건 씨한테 전화를 하지. 물건 누구한테 줄까요? 그럼 내가 얘기하겠지. 내가 돈 못 받았는데 아저씨 좀 가지고 계세요. 딱 이거야. 물론 택배에서 그러지 않지. 택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서 설명을 하는 거지. 택배는 무조건 수화인란이 적혀 있죠. 택배를 누구의 지시 받아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면 택배 접수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 난 그렇게 테스트는 해볼 생각은 없어요. 택배를. 아무튼 근데 택배랑 이 일반적인 무역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개품 운송 계약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이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라 물건 보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 받은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란 뜻이 매도인이 돈을 받을 때까지 내가 소유권을 잡고 있겠다. 그 뜻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이제 대금 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을 주고 나한테서 가져가야 되잖아. 무슨 권리를?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즉 다시 말하면 선화증권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신용장이에요.
꼭 신용장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신용장 안 써도 돼요. 추심도 돼요. 꼭 신용장과 추심이어야 됩니까? 꼭 신용장과 추심 아니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첫 번째 줄에 14번 슬라이드에 하한 어음 치결 방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복합적인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화는 선화증권을 뜻해요. 그리고 중간에 한어음이란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bill of exchange를 뜻하는데 신용장을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무역결제론 때 배울 거예요. 내가 무역결제론 수업 내용을 뭐 여기서 하질 않겠어. 그 한어음이란 서류가 사용이 됩니다. 신용장이든 주심이든.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무역결제에 있어서 물건을 그러니까 대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대금 내놓으라고 보내는 일종의 어음이에요. 어음. 약속 어음하고 좀 달라. 무역에서 사용되는 어음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거는 하한 어음의 한 어음은 결국에는 물건의 대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고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하면 한 어음의 결제가 이루어져요. 뒤에 치결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하한 어음 치결 방식이란 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한 어음에 대해서 대금 지급, 다시 말하면 결제를 하면 선적 서류인 이 선화증권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한 어음 치결 방식이에요. 하한 어음 치결 방식. 뒤에서 이걸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무역 결제로 수업이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뭐 핵심은 한어음은 일종의 수단과 방법이고 꼭 요즘에는 한어음 안 쓰기도 해요. 송금 방식 쓰기도 해. 송금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화증권을 가지고 소유권 유보를 하잖아. 한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입금이 되는 거 확인만 되면 내가 운송인한테 연락해서 저 사람한테 물건 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어음을 쓰든 신용장을 쓰든 추심을 쓰든 송금 방식을 쓰든 결국에는 선화증권이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선화증권을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를 받기 전까지 내가 소유권을 쥐고 놓지 않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방식이고 그거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서 말하는 뭐 신용장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추심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송금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소유권을 유보하겠다는 것. 설명이 길어졌어. 그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텍스트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될걸? 나중에.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 쉬운 거야. 내 설명을 듣고 텍스트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야.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2 곱하기 2는 4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텍스트들이 법률 용어잖아. 이거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그 용어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사전 제작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